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의 위험에 더해서 국가의 수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이 활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왜 한국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전날 밤부터 내린 폭우로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는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수도권에 발생한 홍수 이후 최대 규모죠.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앞서 18일부터 21일까지 폭우와 홍수가 예상된다며 자카르타 수도권을 비롯해 자바섬 전체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19일 밤부터 자카르타 수도권에 9시간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나온 것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지역 주민들은 1에서 2m 높이 홍수가 발생했다며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대홍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침수 지역은 전기 수도가 끊겼고 주민들은 새벽에 집에서 빠져나와 친인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홍수 해시태그를 달고 속속 올라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자연재해를 꼽았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홍수는 물론 쓰나미와 지진, 산불 등의 위협이 훨씬 적은 지역이라며 수도 이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구 4억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현재와 같은 홍수 및 자연재해를 맞아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고층 건물과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해 매년 지반이 평균 7cm 이상 내려앉고 있어서 실제로 도시의 절반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홍수가 훨씬 잦아진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해서 차량의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수도 이전을 발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인리에 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인도네시아의 신도시가 전기차와 드론 택시가 다니는 친환경 도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지향적 도시를 꿈꾸는 의미에서 첨단 산업 및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 건설 과정 가운데 대략 최소한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 시설이 지어진다는 계산 아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를 탐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고펀드에 228억 달러,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300억 달러, 36조 원 이상의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나 한국 정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기에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행복청과 LH 전문가 3명을 작년 2월경에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사업부에 파견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부처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한국인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펴고 그 주요한 거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을 봤을 때 발빠른 응수였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많은 노하우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종시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본 계획, 실시 계획, 교통 계획, 주택 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춤한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는 기회라며 신수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할 수 있기에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상, 스마트 몰 폐기물 관리, 스마트 교통 구축 사업 등의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총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네시아 신수도권의 스마트 분야 설계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해주고 한국 업체들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긴급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특성상 말뿐인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원 등 최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신수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는 것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약속한 뒤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 국정 운영이 코로나 대응에 맞춰졌고
수도 이전에 관한 관련법 발의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1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등 각종 인프라를 끌어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부지는 인구 75만 명의 발릭파판 시내에서 100km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걸릴 정도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 연결에 시간도 오래 걸리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지 부지는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조림지로 아무런 인프라 준비가 되지 않아 맨 땅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수준으로 세종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대로 재원을 제공 안 한다는 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 40조 원의 신수도 건설 비용의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의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권으로 수익을 내라는 식입니다. 투자하기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코로나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칼리만탄에 정말 해외 자본이 투자될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친환경을 강조해 부지의 70%를 녹지로 묻고 일부 주택 지역은 용적률을 400%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건축 단가, 개발 효율성을 더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에 뛰어들어봤자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게 되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수도 이전 청사진을 무턱대고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중간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나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류상으로 약속된 문제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전투기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FX가 아닌 보잉 라팔 전투기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프랑스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36에서 48대 구매 계획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를 포함한 전력 증강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이 보도가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총장은 지난 19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마저 미납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딴 맘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KF-X 분담금과 관련해 그간 입을 다물어왔던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 규모가 현재 6,044억 원에 달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나고 한국과 긴급 수도 이전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투자권을 쉽게 거론할 수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보여준 신뢰가 매우 낮고 6천억 원도 지불 안 하는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가 꺼려진다는 의견입니다. 신남방 정책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슈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시지 못했을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제목,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되고 있었다. 심지어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라는 내용과 다시 한번 공적 연금 이슈로 발칵 뒤집힐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세금이죠.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6년간 무려 4조 원이 넘는 액수를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범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국민들을 동원하거나 각종 부적절한 행위에 적극 관여했었던 기업들을 의미하죠. 사실 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이슈는 매년 지적되던 사항이었으나 실제 이를 억제할 만한 명분이나 법안이 뚜렷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최근 김광수 의원은 이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관에 대한 투자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2011년 2천억이었던 투자 금액이 2013년 무려 3배 6천억까지 뛰었고 2016년에는 1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를 투자했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드라마틱하게 투자 액수 금액이 증폭한 것이었죠. 가령 대표적인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죠.
미쓰비시에만 작년에 700억 가량을 새로 투자하였고, 이 여배우 송혜교 씨가 광고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 미쓰비시에 대한 투자 금액을 연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외 파나소닉, 도요타, 시네츠, 도시바 이런 일본 기업들의 많은 투자 금액이 흘러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특성상 여러 기업들의 종합적 실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하는 수익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투자 선순위, 투자 액수를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전범 기업만 따로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이 전범 기업 투자 금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은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표출했었습니다. 사실 이 공단의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5대 원칙이 있죠. 그 원칙들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공공성, 안전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이 5가지 사항인데요. 사실 전범기업 투자는 공공성 부분에서도 틀림없는 이슈가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전범기업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등의 어쨌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 역시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부분인데요. 이 그동안 연금은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쨌든 늘려갔고, 그 투자 결과라도 좋았으면 다행일 텐데, 작년 말 2018년 말 기준 이 75개 기업에 대한 이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65개의 전범 기업에서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이 12군데였고 20%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까지 포함시키면 토탈 33개입니다. 거의 절반이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쓰비시 계열사들에는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미쓰비시 일렉트릭에는 31% 마이너스를 보였고,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에서도 28%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은 이들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골자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고, 결국 국민연금공단 자체 내에서도 이 투자 대상에서 75개의 일본 전범 기업들을 최종 제외할지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제외시킬 그 명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 국내에서의 반일본 정서, 그리고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카드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게 되면 오히려 일본을 자극시키는, 일본 국민들을 도발하는 스탠스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에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야 할 것이고요. 정부도 이러한 법 취지, 이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스탠스는 아니나 투자를 제한하는 명분,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동안에 이 국민연금 투자는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기관의 직접적 투자 대상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고 규제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알려진 만큼 분명히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범 기업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따져봐도 투자를 했던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수익률,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분명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에도 우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 합의점 도출이 반드시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일본이 이 연금 문제로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일본 국민이 이 65세 정년, 그 퇴임 이후에 한 90살까지 한 25년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당 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이 공적 연금의 부실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 이번에는 일본이 이 연금 지급 시작 시기를 7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보도에 따르면 공적 연금의 수급 시기를 본인의 선택,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70세 이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신에 이 수급 시기를 지연시키면 연금 총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금의 지급 시기를 60세부터 70세까지 가변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방안은 이를 75세까지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히 연금을 65세보다 당겨서 60세부터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65세보다 당겨서 받는 경우에 이 받는 금액을 한 달씩 땡겨 받을 때마다 그 0.5% 액수를 줄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급 시기를 65세보다 늦춘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시킬 때마다 0.7%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해당 비율을 70세, 75세로 적용시키면 그만큼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이미 이 보험, 연금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해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이 연금 부실성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았음에도 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다시 이 연금 문제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연금 재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자들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노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이고 실제로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골자의 보도는 일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장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본 대다수 국민들은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 후반 70대로 늦춘 사람은 2%도 안 될 만큼 극소수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지 모르는데 최대한 연금을 일찍부터 타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당연한 사람의 심리겠죠. 현재 일본의 기형적인 인구 구조, 노동 가능한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노년층의 비율, 막대한 정부 부채, 미중 무역 전쟁이 불러온 전 세계 경제 침체로